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9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소피는 급히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탔다. 그 다음 고속도로로 들어가자 속도를 확 높였다. 고속도로를 나와서는 숲 사이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숲 안으로 들어가는 자갈길까지 와서 라이트를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다. 그리고 멈춰섰다. 아론은 차에서 내려 어두운 숲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옌스와 소피는 차에 남았다. 침묵이 차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옌스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아론이 사라진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소피는 운전석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여기는 미하일이 있는 곳.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래 계획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당신 액토르 씨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너희들은 우리 보스한테 맞서서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해주고 우리 보스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만 말하려고 했어. 나도 한 대 주시겠나? 그럼 말로 하지. 왜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나? 말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야. 우리 보스의 뜻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쏴버릴 거였기 때문이다. 난장판을 만든 게 액토르 당신한테 다행일 수 있겠어. 의식을 되찾은 모양이야. 원하는 게 뭐야? 아주 많아. 네가 훔친 코카인, 파라과이, 로테르담 루트, 그리고 너희 조직이다. 우리 보스는 너희를 하부 조직으로 두시길 원해. 무리한 요구구만.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액토르는 미하일을 자세히 살폈다. 날 차로 친 게 너였나? 미하일은 여전히 조용했다. 당연히 너겠지. 그럼 넌 로테르담에도 있었나? 근데 넌 누구야? 보스가 네 형이라도 되냐? 미하일은 무관심했다. 넌 생긴 것만큼이나 멍청한 놈인 것 같군. 다 들었어. 넌 실수했어. 이번에도. 그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들어본 것 중 제일 형편없는 거래군. 처지를 느낀다면 알겠지. 난 지금 당신한테 정중히 제의하는 게 아니야. 그래, 아니겠지. 그런데 말이야. 너라면 네가 나한테 방금 한 것 같은 제의 어떻게 대꾸하겠어?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고 조력자를 돌아보며 그냥 쏴버려야 할지 독일어로 물었다. 그런데 조력자는 방금 이곳에 소변 흔적을 남긴 점을 걱정했다. DNA를 검사하면 미하일 당신의 꼬리가 밟힌다는 것이다. 아마추어인가? 여기서 쏘고 다른 데로 가서 이놈이랑 차를 태워버리면 상관없어. 액토르는 땅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비벼 껐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담배 맛이 형편없게 느껴졌다. 이거 봐.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그래. 난 네 보스가 너희한테 주는 돈의 2배를 줄 수 있어. 지금 나를 죽인다고 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실수를 덮기 위해 나를 죽인다. 아, 원참. 이거 봐.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 보스가 퍽이나 좋아하겠어. 안 그래?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고 클라우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우스는 차로 가서 시그를 꺼내 장전하고 액토르에게 겨누었다. 아직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곧이어 들린 금속성의 폭발음은 분명 총성이었다. 연달아 3번 울렸다. 영화에서보다 컸지만 탁 터지고 철컥하는 소리 자체는 같았다. 과연 누구를 향한 총성이었을까? 그 총격은 과연 목표물을 적중한 것일까?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본다. 이것 봐.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그래. 난 네 보스가 너한테 주는 돈의 2배를 줄 수 있어. 지금 날 죽인다고 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실수를 덮기 위해 나를 죽인다. 나본 참, 이것 봐.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 보스가 퍽이나 좋아하겠어, 안 그래? 아직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엑토르는 자기 뒤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중 하나가 미하일의 소변 흔적을 걱정한 그 조력자의 배에 맞는 것을 봤다. 총알을 맞은 곳에 손을 얹는 클라우스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그 순간 어두운 숲에서 권총을 지켜든 아론이 나왔다. 물러서! 아론은 미하일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가서 무릎 꿇어.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론은 엑토르에게 걸어가 손을 내밀었다. 엑토르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둘은 쓰러진 자들을 보다가 서로를 봤다. 아론은 말없이 눈짓을 했고 엑토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엑토르,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옌스는 소피와 엑토르가 타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미하일이 외쳤다. 이놈은 죽게 될 거야! 소피는 멈춰서서 땅에 앉아있는 미하일을 돌아봤다. 다친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갑시다. 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다쳤지만 저 친구가 돌봐줄 거예요. 갑시다. 다 괜찮을 테니까요. 가요. 그러나 소피는 엑토르를 놓고 클라우스에게 달려갔다. 소피! 괜찮아요? 총상 부위 어디예요? 소피는 간호사였다. 아론은 미하일에게 총을 겨누며 소피를 따라갔다. 소피는 미하일의 조력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소피는 그를 살펴보고 미하일에게 셔츠를 달라고 했다. 미하일은 셔츠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옌스와 엑토르는 소피가 조력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무시하고 똑바로 누우라고 명령하고 차분하게 집중하며 그의 상처를 살피는 것을 지켜봤다. 병원에 가야 돼요. 출혈이 많아요. 차에 태울 테니 도와줘요. 남자들은 말이 없었다. 도와줘요. 이러다 정말 죽어요. 엑토르는 미하일을 보았다. 네가 고용주한테 가서 이 짓거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네가 맹세한다면 네 친구를 돌봐주지. 그리고 내 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옌스와 미하일은 조력자가 차 뒤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소피는 그들을 재촉하면서 총에 맞은 조력자 옆에 타 총상 부위에 천을 대고 눌렀다. 옌스가 운전석에 탔다. 떠나는 그들 뒤로 먼지 구름이 일었다. 더 빨리 가야 해. 소피는 피에 물든 남자를 내려다보며 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얕은 맥박, 창백한 얼굴, 과다 출혈이다. 소피는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흘러나오는 피를 보면서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곧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남자는 죽을 것이다. 조력자는 눈을 잠시 떴다가 다시 감았다. 소피는 그를 깨우려고 뺨을 세게 때렸다. 이분이 죽는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엑토르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녀가 배운 모든 것, 그녀가 소중하게 여겨온 모든 것과 정반대에 있었다. 옌스, 병원에 가기 전에 나랑 아론은 내려줘. 차를 청소해야 할 텐데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 걱정은 하지 마. 잠시 후 엑토르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아론도 그를 따라 내렸다. 소피는 그들이 병원 바로 앞에 도로를 건너는 것을 지켜봤다. 옌스는 차를 돌려 재빨리 병원으로 갔다. 소피,
당신하고 내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 구급차가 들어오는 곳에 그 친구를 내려놓고 얼른 빠져나가야 돼. 알겠지? 옌스는 병원으로 들어가 구급차가 서는 곳을 찾아냈다. 마침 비어 있었다. 그는 들어가서 경적을 울렸다. 남자 간호사 2명이 바퀴 달린 들것을 가지고 뛰어왔고 여자 의사 1명이 따라왔다. 옌스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복부에 총을 맞았어요! 간호사들과 의사가 의식을 잃은 클라우스를 끌어내 들것에 눕혔다. 차에서 클라우스를 내리자마자 옌스는 차를 후진시키며 뒷문을 연 채 달렸다. 병원에서 벗어나자 그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 뒷문을 닫고 다시 탔다. 소피는 그의 옆에 앉으려고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옌스는 소피를 보았다. 괜찮아? 아니, 소피의 손과 옷은 피투성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시내를 달렸다. 옌스는 소피를 흘끗 봤다. 창백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총 맞은 그 사람 괜찮을 거야. 소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게 왜 고집을 피웠어? 나랑 아론만 보내는 게 나았을 텐데. 입 좀 다물어 줄래? 아론은 차를 몰았고 엑토르는 조수석에 앉았다. 스톡홀름은 밤이었다. 운전석에는 아론이 있었다. 엑토르, 왜? 간호사 말이야. 간호사가 왜? 아론은 엑토르를 휙 보았다. 모르는 척하지마 하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괜찮아. 그녀는 문제가 아니야. 소핀 간호사야. 아마 자기만의 가치와 도덕을 지녔겠지. 꽤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이던데. 오늘 밤 보고 겪은 것들이 그 여자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을 거야. 진정이 되고 나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겠지. 옳고 그른 걸 비교해보고 해답을 찾으려고 할 테고. 도덕적인 해답 말이지. 그때가 되면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뭔가 상급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 그만하자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제10회 어제 새벽 스톡홀름 외곽 지역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남성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카롤린스카 병원 응급실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문제의 남성은 한밤중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웬 라디오 방송이에요? 안녕. 엄마, 어젯밤 늦게 왔죠? 소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전자레인지 위 찬장에 뮤즐리 통으로 손을 뻗었다. 재밌었어요? 좋았어. 군일라는 묘한 표정이었다. 다시 말해봐. 엑토르가 간호사에게 레스토랑 문을 열어준 다음에 남자 2명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엑토르는 다시 나오지 않았지만 간호사는 나왔어요. 라르스가 간호사를 따라갔고요. 남자들은? 사라졌어요. 30분 뒤에 식당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뒷뜰로 통하는 문으로 나간 모양이죠. 뜰을 지나서 블록 반대편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전 그냥 집으로 갔고요. 직원이 말을 끝내자 군일라는 라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르스? 혹시 일하는 중이야? 지금 바로 훔레고르덴 공원으로 와줄 수 있어? 여기는 훔레고르덴 공원. 언제 머리 잘랐어? 며칠 전에.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가
토요일 오후에 소피가 트러스텐 레스토랑에 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걸 봤다고 보고서에 적은 것 같은데 맞나? 그리고 소피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을 때 자네가 따라갔다고 했었는데. 예, 맞아요. 11시쯤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자정쯤 거기서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노르툴로 가는 소피를 따라가다가 그냥 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라르스가 머리를 극적였다. 근데 무슨 일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남자 둘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야. 액토르도 다시 나오지 않았어. 라르스는 그날 밤 약기운에 잔뜩 취해 있었다. 그날 저녁에 기억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가 근처에서 그녀를 놓쳤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신만이 아실 텐데 신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는 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소피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소피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갔을 때 전 감시를 중단했어요. 국립범죄센터 특별수사팀장 구닐라는 직원 에바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에바는 서류를 모아서 말없이 읽다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냈다. 그리고 토요일 별일 없었어요. 취해서 난동 부린 사건 몇 건, 싸움 몇 건, 편의점을 턴 사건 정도밖에. 공원에서 마약 과용 사건 하나, 차량 절도 몇 건, 공공기물 파손 하나. 평범한 토요일이었네요. 제가 보기에 눈에 띈다 싶었던 사건 딱 하나는 새벽 1시쯤 총을 맞은 채 인근 카롤린스카 병원에 버려진 남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뭐? 병원에 남자가 버려져? 누구지? 이름 정보는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그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독일어로 말했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네요. 지금으로선 다른 정보가 없어요. 아마 아직도 의식이 없나 봐요. 아까 버리고 갔다고 했나?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개인 차량이 태우고 와서 버리고 갔대요. 잠시 후에 구닐라와 구닐라의 옛 부하이면서 비밀경찰인 안데르스는 흰 병원 침대볼을 덮은 의식이 없는 총상을 입은 그 남자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남자 둘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덩치가 더 작았던 쪽. 구닐라는 병원 밖 콘크리트 화단에 앉아 전화를 귀에 대고 소피에게 상냥하게 질문을 던졌다. 소피는 순순히 답했다. 저녁을 같이 먹으려던 것 아니었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액토르가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고 하기에 전 그냥 집으로 갔어요. 소피는 휴대전화를 든 채 앉아 직원실 커피 테이블에 덮어놓은 방수천을 노려보고 있었다. 구닐라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자기가 했던 말과 대화의 방향을 떠올리려고 했다. 자기 목소리가 어땠는지 생각해봤다. 말투가 어땠지? 내가 뭐 알려준 게 있을까? 머릿속이 핑핑 돌았다. 구닐라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녀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 여보세요? 아론입니다. 지금 만나죠. 퇴고로 병원 앞에서 기다리세요. 안 돼요. 아니요, 됩니다. 둘은 스톡홀름 방향이 아니라 다른 출구로 나가서 북쪽 노르텔리에로 가는 차선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질문은 그만하죠.
아론은 계속 고속도로를 달렸다. 끝이 없는 것만 같았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론? 어디로 가는 건지 말해주면 안 되나요? 곧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질문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액토르가 일을 안 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 피곤함은 일종의 신경성 각성으로 변했다. 소피의 옛 연인이며 무기 밀매상인 옌스는 차를 몰고 미넨으로 들어가며 취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오직 의지의 힘만으로 움직였다.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미하엘이 준 주소는 알고 보니 1960년대에 지은 똑같이 생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생기 없는 주택가였다. 그 주소지에 도착했다.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십니까? 지하실 문은 습기에 부풀어 있어 열기가 힘들었다. 몇 번이나 세게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옌스는 물러서서 조준한 다음 발로 걷어찼다. 몇 번 더 찾아 마침내 문이 열렸다. 텅 빈 실내를 걷는 발소리가 지하실에 메아리 쳤다. 계단 위에 구두를 신은 두 발이 나타났다. 미하일이었다. 이리로 와. 미하일은 한참 동행하고는 방에 이르러 옌스의 몸을 수색했다. 낡은 소파에는 양복을 입고 흰 셔츠에 맨위 단추를 푼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동독 비밀경찰 출신 한케파의 수장 랄프였다. 우리 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길 바라네. 액토르에게 바라는 것인가? 그렇지. 그러면 당신 역할이 끝나는 거야. 담배 한 대 피우겠네. 근데 그 여잔 누구지? 무슨 여자? 누구? 네가 굉장히 용감하게 액토르를 구했을 때 운전한 여자. 몰라. 액토르가 만나는 여자들 중 하나인가 보지. 그래? 미하일이 여기 남아서 네가 물건 가져가는 걸 도와줄 거야. 랄프는 잠시 옌스를 노려보며 그의 눈빛을 읽으려 하다가 몸을 돌려 나갔다. 미하일이 지하실 가는 길에 동행했다. 교군에 실려간 그 친구 어때? 응급실까지 태워다 줬어. 괜찮을 거야? 클라우스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구스만 파와 이야기하고 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일 처리 똑바로 해. 진정 이번 일은 제대로 되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미하일은 작별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11회 차를 바꿨다. 구닐라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의 부하가 되지만 신임을 잃은 라르스. 그 라르스가 볼보를 삽으로 바꾸었다. 낡은 감청색 9000이었다.
그는 차 뒤에 녹음 장비를 싣고 스톡 순도로 향했다. 그 개자식들이 날 떨쳐내려. 맞아. 그래. 쿠닐라의 행동을 보면 그 추론이 타당하지. 날 무시하고 자기와 거리를 두고 끝없이 감시만 시키고 자기 보고서를 가지고 의논하지도 코멘트를 해주지도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잠깐 알았다가 말 사람처럼 대하고. 그리고 전응아 같은 인종차별주의자 자식 하나를 쓰잖아. 어? 이 팀에 새로운 인재를 소개하겠다고? 나 참. 하세 베를룬드라고 해요. 인사해요. 여러분의 일을 도울 겁니다. 그 뚱뚱한 쓰레기 자식이 대체 뭘 돕는다는 거야? 날 내보내고 그 자리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 이때 책을 읽고 있던 젊은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6개월 전이었다면 라르스는 가서 경찰 배지를 보이고 남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취한 남자가 고함을 치고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그는 그저 딴청만 피웠다. 네, 헥토르. 헥토르는 그녀를 겁먹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소피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내 아파트로 와줘요. 여기는 헥토르의 아파트. 헥토르는 자기 아파트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소피는 깁스를 한 그의 다리 옆에 앉아 깁스에 깨진 윗부분을 살폈다. 그녀는 깁스를 조심스럽게 당겨봤다.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여야 해요. 풀어줘요.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은 더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죠? 그날 밤에요. 그날 밤이라. 깁스 풀어달라는 거 내가 봤을 땐 너무 일러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풀어주세요. 소피는 헥토르의 뜻대로 해줬다. 당신은 이 일에 엮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론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엮였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론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네. 난 당신을 아니까요. 아니, 당신은 날 몰라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니까요. 소피는 그를 보았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헥토르의 태도도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반응을 본 게 분명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계속 깁스를 잘랐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벤치가 천천히 깁스를 잘라나갔다. 당신은 남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끔 해요. 전에도 남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죽었어요. 알아요. 뭔가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소피는 손을 멈추고 헥토르를 올려다봤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녀는 순간 분노를 느꼈다. 그러게요.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헥토르? 신과 다비드는 행복했나요? 이해가 가지 않나요? 원하는 게 뭐예요?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난 모르겠어요.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피는 자신이 그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갑자기 불편해졌다.
일어나서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졌다. 그를 두고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도망가는 대신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려 했다. 소피는 계속 깁스를 잘랐다. 다비드는 자기 자신에게만 푹 빠져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몇 년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바람도 피웠더군요. 난 이혼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와중에 그가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내게 같이 있어달라고 매달리며 애걸했어요. 내가 자기를 돌봐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병이 악화됐고 그는 죽음이 정말 두려워졌어요. 이해와 관심을 잔뜩 요구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알베르트였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액토르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소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피는 깁스를 모두 뜯어낸 뒤 그의 맨다리에 담요를 덮었다. 됐어요, 액토르. 이제 당신은 다시 자유가 됐어요. 잠시만요. 액토르는 한 손을 소피의 팔에 얹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더 느긋해졌고 눈에는 슬픔일 수도 있는 감정이 떠올랐다. 사과하고 싶어요. 그를 보니 긴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후회 비슷한 것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같았다. 소피가 알던 액토르의 모습이었다. 무엇 때문에요? 라고 소피가 물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있었죠. 당신이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소피는 귀를 기울였다. 액토르가 자신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게 공포스러운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아론과 내가 차에서 내린 순간 온갖 일들이 일어났던 그날 밤, 난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졌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이 내게 가졌던 믿음, 희망, 신뢰 같은 거겠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던 거예요.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워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당신은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20분) 뒤 부둣가. 소피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피를 보고 일어섰다. 포옹이나 어색한 악수는 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소피는 새로 산 담배를 주머니에서 꺼내 포장을 뜯고 한 갭이 꺼냈다. 하나 줄까? 그는 담배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기 담배에 불을 붙이고 라이터를 건넸다. 그들은 몇 모금 빨았다. 소피는 물 건너편의 호텔을 가리켰다. 나 저기서 일한 적 있어. 아시아 여행을 했어. 돌아온 다음에 리셉션에서 일을 했지. 22~23살 무렵에. 그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 호텔을 바라보며 몇 모금 더 빨았다. 그는 옌스, 바로 옛 연인이었다. 너희 집에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봐. 몇 주 전에 경찰이라는 남자 둘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 청소부가 왔다가 발견했지. 청소부는 열쇠를 갖고 있거든. 그들은 청소부를 협박했고 누구한테 발설하면 큰일 날 거라고 했대. 그들이 가져간 게 있어? 아니. 그럼 너희 집에서 뭘 했던 걸까? 네 생각은 어떤데? 모르겠어. 옌스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녀의 눈을 봤지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지는 못했다. 액토르는 어떻게 알게 됐어? 병원에서
내 담당 병동에 있었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우린 친구가 됐어. 친한 친구? 나름 친한 친구.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둘 다 레스토랑에서 처음 마주쳤던 것에는 서로에게 밝히고 싶은 비밀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경찰 중에 엑토르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엑토르는 몰라. 그 여자가 나한테 그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부탁했어. 소피는 옌스를 봤다. 너무 많이 말한 게 아니길 바라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말한 게 있어? 물론 안 했지. 그럼 뭐라고 했어?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했지만 엑토르가 회의가 생겨서 난 집에 갔다고 했어. 그리고 아론이 나한테 아론이 뭐라고 그랬는데? 입을 닥치고 있으라는 식의 말을 했어. 협박했어? 머리가 아파, 옌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날 도와줄 수 있어? 소피를 보니 소피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피는 돌아서서 바닷가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대로였다. 그는 소피를 정말 좋아했다. 아주 옛날 이야기다. 그는 자기가 억눌렀던 감정들이 기억났다. 전생같이 느껴지는 오래전 여름에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것까지 생생히 떠올랐다. 제12회 (11시가) 거의 다 됐다.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옌스는 정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문에 간판이 있었다. 주식회사 안달루시아의 개 출판사 엑토르의 사무실이었다. 랄프 한케는 어때? 랄프 한케, 동독 비밀경찰 출신인 무기 밀매 조직 한케파의 수장이다. 옌스는 랄프를 만났다. 랄프는 옌스에게 엑토르에게 전해주라며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다. 옌스의 말. 모르겠어. 거만하고 행동하는 게 연극하는 것 같고, 뮌헨 교회 어딘가에 있는 별 특징 없는 집에 가보니 지하실에 내 물건이 있더군. 물건 찾아오는 길에 랄프는 내가 자기들이랑 당신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길 바라더군. 당신 생각은 어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 어때? 거래는 없을 거야. 그들은 우리 물건을 훔쳤고 나를 2번이나 죽이려 했고 협박도 했고 그 밖에도 온갖.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짓의 주된 목표는 우리를 억지로 그들 조직의 일부로 만들려는 거야. 랄프가 했던 말이 바로 그거야? 알았어. 그들한테 가서 지금 당장 이런 짓거리를 다 그만두라고 해. 그동안 우리와 맞서서 실패했던 전적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알기 바란다고도 해주고, 지금 물러서지 않으면 우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엑토르의 이그러진 표정은 방 안의 온도마저 낮추는 듯 보였다. 쿠닐레피와의 하세와 안데르스는 소피의 집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댔다.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라르스의 감시 차량과 별도로 말이다. 안데르스가 헤드폰을 썼다. 카를로스 푸엔테스 아시죠? 레스토랑 주인. 지난 토요일 밤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총격 피해자가 발생했던 같은 날 밤에? 네. 10대 패거리에게 공격당했다고 했다더군요. 사실이야? 경찰 신문 내용입니다. 윈이 2개가 빠졌고 얼굴에 멍과 찰과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째 몸에 대한 말은 없네. 네? 아이들 셋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3명 전부 얼굴만 때린 모양이야? 몸뚱이, 팔, 다리에는 상처가 없어. 그리고 총에 맞은 남자가 구급차용 입구에 버려진 일. 액토르 또 소피와의 연관성을 짚어봐야 해. 증거가 없는데. 에바, 식당 주인이 같은 날 폭행당했고 그 식당에 들어간 남자 중에 하나가 총에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하세 지금 어디 있어? 어이! 네? 자네가 알베르트 브링크만이지? 이리 와, 얘기 좀 하게. 싫어요. 집에 가야 돼요. 아, 이리 오라니까! 경찰에서 나왔어. 못 믿겠어? 이 배지 보이지? 내 이름은 하세야. 와서 뒷자리에 타. 아, 알베르트. 난 말이야 결코 엉뚱한 사람을 잡지 않아. 내가 방금 전에 젊은 숙녀분과 얘기를 나누고 왔어. 아니, 어린 소녀라고 해야 하나? 14살인데 말이지. 2주 전에 네가 파티에서 자기를 덮쳤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거 아나? 정말로 엉뚱한 사람 잡으신 거예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세는 자기 앞일을 핥으며 차양판을 내려서 거울에 비치는 자기 미소를 살펴보았다. 여기는 구닐라의 사무실. 구닐라의 사무실인 걸 소피와 소피의 아들 알베르트는 모르고 있었다. 제가 소피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드님이 부인께 설명했나요? 그건 모두 오해예요. 여자아이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지금 알베르트를 만나게 해주세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만나게 해줘요.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잠시 얘기부터 나누죠. 괜찮겠죠? 어쩌면 부인 말씀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알베르트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전 그저 부인께서 모든 걸 흑백 논리로 보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드님은 여기에 와 있고 저희는 경찰이에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이걸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에리크가 그녀에게 플라스틱 폴더를 건넸다. 소피는 속에 든 것을 훑어보았다. 증인 3명의 진술서가 있었다. 그녀는 알베르트가 그날 저녁에 했다는 일의 내용을 읽었다. 물론 저렇게 어린데 이런 짓을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부인 말씀이 옳기를 바라지만 알베르트는 지금 여기 와 있고 저희한텐 이 진술서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아드님은 데려가십시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인과 아드님에게 안 좋은 일들이 더 생길 뿐이니까요. 거짓말, 배신, 협박, 조작의 기반을 둔 시나리오였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 생각이 끊어졌다. 알베르트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옆에 경찰은 없었다. 알베르트는 혼란스러워하며 혼자서 빈 복도를 걸었다. 소피가 일어나자 알베르트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와 절망으로 떨고 있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야. 하지만 증인이 있다면서요. 강간이라니 대체 무슨 이제 다 잊어. 가끔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란다. 심지어 경찰들도 말이야. 저 경찰이 나 때렸어요. 때렸다고요. 알베르트, 우리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약속해줘. 소피의 옛 연인 옌스의 집. 소피. 도와줘. 그녀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조심스럽게 알베르트와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했다. 옌스는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 말로는 증인들이 있고 여자애는 14살이라고 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침착해.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점이야. 완전히 날조한 게 아니란 말이지. 모르겠어. 알베르트가 여자애한테 접근해서 작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들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없이 앉아 열심히 생각했다. 옌스는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액토르가 입원해 있을 때 경찰이 액토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랑 액토르는 친구가 돼버렸고 경찰이 그걸 알아차렸단 말이지.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옌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이 너한테 접근해서 액토르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집 전체 도청 장치를 달았고, 그리고 널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네 아들을 강간 혐의로 협박하고 있고. 상당히 대담한데 경찰이 액토르가 아니라 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 몰라. 넌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이랑 같이 자고 경찰이 네 아들을 괴롭힐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경찰에게 협박당하고 도청당하고 밀고자가 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절대 아니야. 난 그 사람이랑 같이 잔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아직 밀고도 안 했고. 네 친구 중에 토요일 밤 숲에 끌려들어가 살해당할 뻔한 사람이 또 있어? 그만해! 아니, 소피! 그만해야 할 사람은 너야! 난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해? 네 마음대로 네 현실을 꾸며낼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당하고 있는 일은 손톱만큼도 평범하지 않아. 이 경찰은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밀고자야. 경찰이 너한테 질문하는 순간 넌 밀고자가 된 거라고. 액토르와 그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네가 뭘 말했든 뭘 말하지 않았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져. 조종하려고 날 코너로 몰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려고. 모르겠어. 제13회 폭행 납치 사건이 벌어졌던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의 주인 카를로스가 수프를 먹고 있었다. 지금의 그는 액체밖에 먹지 못했다. 복도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카를로스 푸엔테스? 카를로스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는 경찰 신분증을 흔들어 보였다. 범인들의 얼굴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범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10대 정도. 13살 아니면 19살. 19살에 더 가까웠어요. 아마 17살 정도. 17살이라. 그리고 그 17살짜리들이 그냥 갑자기 공격을 했다. 카를로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나. 시간은 흘렀다. 분위기는 격앙됐다. 그래도 뭔가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라든가. 카를로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국적은요? 외국 사람이던가요? 이민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날 밤 트라스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아무 말썽도 평소와 다른 일은 전혀 없었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가로젓고 다시 코를 만지작거렸다.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다.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이 코끝을 만진다는 건데요. 그때 카를로스가 코를 만졌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칼로스, 당신은 계속 코끝을 만지고 있어요. 왜냐면 코끝에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려워지는 짜증나는 신경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헥토르 쿠스만과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헥토르?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 가끔 우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죠.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사람은 어떤데요? 다시 카를로스는 코끝을 문질렀다. 10대들 말입니다. 공격했을 때 얼굴만 때렸나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데는 다친 곳 없습니까? 카를로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 다녀요. 안데르스는 마이크를 들어 올려 보였다. 주머니에 넣든 아무데나 편한 대로 갖고 있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 물건에서 28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카를로스, 마이크를 몸에 지니고 입은 닥치고 있어요. 헥토르와 아론 근처에 있을 때는 꼭 작동시켜놓고 정보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이럴 수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할 수 있죠. 우린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라뇨? 하세가 빠른 걸음으로 카를로스에게 다가가 목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옆부분을 몇 번 세게 쳤다. 관자놀이, 귀, 광대뼈를 내리치자 묵직하고 딱딱한 소리가 났다. 카를로스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넋을 잃었다. 저녁 9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헥토르는 한 손에는 시장에서 산 것들을 담은 종이봉투를, 다른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마치 뭔가 승리를 거둔 것 같았다. 소피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날아다녔다. 알베르트, 옌스가 근처에 있을 텐데. 마이크, 지금은 안 돼. 먹을 거 사왔어요. 안녕, 헥토르. 웬일이에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요. 잠시 후 식탁.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보석이라든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질 것을 주고 싶어요. 여행이나 공연 티켓이라든가 산책이나 점심이나 뭔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이거다 하고 마음을 정할 때마다 걱정돼요. 이 보석, 저 연극 뭐든 간에 그건 당신한테 아닌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당신은 다르다. 내가 모르는 종류의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두가 나질 않아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감히 실수할 수가 없어요. 소피는 당황했다. 그 말이 반갑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쯤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전부 얘기하고. 액토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식사에 열중하자고요. 옌스는 쌍안경을 내리고 소피의 집을 보았다. 부엌 창문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다. 액토르 구스만이 보였다. 옌스는 설마 그를 거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액토르, 소피, 알베르트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액토르라니? 그렇다면 분명 아론이 이 근처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옌스는 다시 주위를 재빠르고 꼼꼼하게 살폈다. 세워둔 차도 아론도 없었다. 다시 소피의 부엌을 보았다. 액토르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사브를 보았다가 동쪽 지역을 보았다. 아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아론이 있었다. 옌스는 동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아론의 모습을 쌍안경으로 발견했다. 그는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경찰과 정통으로 마주치게 될 것이다. 옌스는 일어나서 언덕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밑에서 걷고 있는 아론과 평행한 방향이었다. 속도를 높이자 움직이는 소리가 더 커졌다. 당장 여기서 벗어나! 뭐? 시동 걸고 달려! 구스만의 경호원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너 뭐하는 놈이야? 옌스가 총을 꺼냈다. 차를 모으는 게 좋을 거야. 어서! 옌스가 고개를 조금 들어보니 아론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라르스는 곧바로 출발했다. 한참을 달렸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냥 차나 몰아.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야? 왜 나한테 경고를 해줬지? 닥쳐! 두 사람은 15분 동안 목적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 옌스는 차를 세우게 하고는 라르스의 휴대전화, 아이디, 자동차 키까지 가져갔다. 옌스가 떠난 자리에 라르스는 가만히 앉은 채 몇 시간을 보냈다. 약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의미가 조금 보였다. 전화, 지갑, 탄창, 차키 모두 없어졌다. 그의 인격과 영혼과 함께, 이제까지의 그의 인생과 함께. 이것은 어떤 계시일까? 변화가 생길 거라는 뜻일까? 지금이 새롭게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라는 뜻일까?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느 편에 설지 정하라는 것일까? 휘발유 냄새 참 좋네. 폭발음은 먹먹하고 둔탁했다. 마치 누가 이 지역 전체에 두툼한 카펫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땅 위에 놓아둔 감시장비 가방 위로 몸을 던지며 등으로 느낀 충격파는 뜨거운 불꽃의 스콜 같았다. 그는 누운 채로 뒤돌아보았다. 불기둥이 몇 초간 서 있었다. 불기둥 꼭대기의 화염이 아래로 안으로 타들어가고 싶어하는 듯 버섯 모양을 이루었다. 여보세요? 라르스 빙해? 네. 여긴 요양병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네, 여보세요? 방금 드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나 싶어서요.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네? 어머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
라르스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여보세요. 라르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뭐 제가 아는 한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네 차가 불에 탔어. 제 차요? 태비 경찰서로 끌고 갔어. 알렉산데르 스웨데르베리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